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질지 관심사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 정부의 잘못을 알리겠다는 건데 오는 24일까지 한 달 내내 이런 장외투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런 악법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무슨 장외투쟁이냐며 국회로 들어와 추경 등 현안 처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에겐 대권 노름 중단하라는 일침도 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배반하고 오로지 자신의 대권 노름에 호응하는 태극기 모독부대 구애용 장외투쟁만을 남긴 것입니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문을 닫은 4월 국회.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나 추경 처리를 위해 5월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부터 하라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치러지는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를 계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하는 날입니다. 네. 자, 세 분 후보죠.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3파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네. 많이 있고 네. 의원들끼리도 말들이 많이 엇갈리고 표 계산을 해보면 각자가 기대했던 표를 다 합치면 전체 의원 수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판도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해서 주류부터 비주류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을 때는 김태년, 이인영, 노웅래 이렇게 그 순으로. 네, 네. 그렇게 판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변수는 비주류 성향이 가장 강한 노웅래 의원인데 예. 좀 불리한 처지가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 경선을 여러 번 또 출마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경험이 동정표라든가 여러 번 이런 부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더더욱이나 이 3파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이인영 의원 쪽에서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에 걸쳐서 좀 표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네.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이제 주류 쪽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하는 김태년 의원이 초반에 과반 득표로 1차 만에 승부를 끝낼 수 있느냐. 네. 예, 이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투표로 가게 되면 비교적 1차에서 끝내는 것보다는 김태년 의원보다 그 어떤 결선 투표 진출한 그 2위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또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날 경우에는 김태년 후보 가겠지만 2차까지 가면은 김태년 후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비교적 불리하죠. 불리할 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뭐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되게 되면 지금 어깨가 막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지금 장애로 나가 있는 그 한국당도 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지금 임무들을 안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금방 회군하듯이 국회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예. 또 민주당 당내 사정을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갑자기 어떤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의례적으로 또 각 당 다른 당의 지도부를 방문해서 얘기도 그렇죠. 하고 인사를 하죠. 내가 네. 새로 뽑혔기 때문에 얘기 좀 합시다라고 잘 해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쪽하고 물밑 대화는 틀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물론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유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쪽 당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일단 국회로 들어가자 이런 결론을 빨리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집중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황교안 대표 행보가 좀 심상치 않고요. 그 어제
그 지방 대장정을 시작을 했는데 첫 장소가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자갈치 시장이 쉬는 날이었다면서요. 아, 분위기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자갈치 시장이 전체가 다 쉰 건 아니고요. 아. 자갈치 시장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예. 7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네, 네. 재래시장은 어제도 그 운영을 하는 날이었고요. 영업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완전 텅 빈 시장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7층짜리 현대식 시장에 있는 많은 그 상가에서 휴무였었다라는 예. 점이고 좀 재밌는 거는 2014년 9월에 추석을 앞두고 네. 당시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시장을 방문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그 시장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어요. 아하, 네. 그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좀 기억을 하셨다면 그때도 내각에도 계셨던 그런 입장인데 근데 조금 더 꼼꼼하게 혹시 그날 휴무가 아닌가 챙겼을 법도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좀 조금 빈 그런 분위기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뭐 지지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또 몰려왔기 때문에 네. 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는 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좌진들이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황 대표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그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도 순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신인 황 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을지 지켜본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즘 집회 연설을 보면 동선도 있고 표정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당 대표로서의 황교안 몇 점 주시겠습니까? 뭐 장애 집회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했다라는 데는 중평이 모아질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설 스킬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스킨십도 커졌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벗어나 있단 말이죠. 네. 제가 몇 점 달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이 네. 중간고사가 없는 과목에 가깝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 아, 중간고사는 점수 매기가 예, 그렇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몇 점이다라고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지방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물벼락이죠. 네, 물세례. 봉변을 당했는데도 그 지방으로 향하는 속내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주 무대가 국회가 아닌 것이죠. 국회 밖에서 활로를 그렇죠.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장애 집회를 돌아다니면 거대 정당이고 당원들만 해도 많이 찾아오고 예. 또 어쨌거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표 대중성 지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알아봐주고 또 반갑게 여겨주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본인 누구라도 그 입장이라면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물세례 사건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감수하고 정도는. 갔던 거고 네. 물 좀 맞아도 손해 안 본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저 계기가 될 사람이 수 뭐 있습니다. 물세례까지 맞으면서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특히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직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즐기면서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러내는 곳은 아무 지방만큼 현장만큼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렇게 네. 판단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바른미래당 내용이 점입 가경입니다. 지도부 사퇴를 놓고 개파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최고위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지만 파행을 겪으면서 그 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장기화될 경우에 분당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분당이라고는 하지만 네. 당내 균열선을 두고 조금 더 대치하는 국면이 길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정치권에 깨어지지 않는 계율이 있습니다. 네, 보통 네, 네. 대부분의 분당의 경우는 네. 나가는 사람이 고생을 했거나 또 네, 소수파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당의 재산이라든지 또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이걸 두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내 개파 구도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는 또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일단은 좀 이렇게 양쪽 간을 이어가지고 당의 대우를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원내대표 불신임 촉구하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이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면서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곧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할 수는 그것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없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일설에는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논의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내왔던 의원들의 행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의원들 출신 의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예. 권은희 정책위의장 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거다. 그리고 예. 손학규 대표의 사퇴는 또 요구하지 않겠다. 네. 또 이런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앞장을 섰던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김성식 의원도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랑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계가 행동 통일을 한 것은 또 아니고,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진짜 의중은 무엇인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지수다. 아하. 근데 다만 이제 당이 깨지지 않도록 하자. 요 정도는 아닐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그 의원들이 결의안을 내기 전인 지난 3일이죠. 김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 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사퇴를 할 수 있다면서 역제안을 했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근데 네. 이미 사보임 거짓말 논란으로 그 김 원내대표에 대한 그 당의 신뢰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것도 좀 말에 의문이 가긴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김관영 반대파 입장에서는 물살을 이미 타버렸고, 네. 그렇다고 뭐 그 조기 사퇴라는 약간 흐릿해 보이는 말만 믿고 의총을 소집하지 않을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15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내에 너끈한 다수파를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패스트트랙 전국 도중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의총이 열렸는데 그때만 해도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소집 요구만 15명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안 내려오면 우리가 끌어내리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제안이라는 게 뭐 가볍게 휘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서 그 제안은 없었던 일이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네.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김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게 다음 총선 때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겠다고 확답을 해라.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물러날 수 있다라고 기호 얘기를 3번이면 했거든요. 바른미래당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바로 원내 수석 부대표인 유이동 의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약간 허무개기식의 네.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은희 의원의 제안, 그러니까 네. 권은희 의원 본인도 정책의장을 사퇴할 테니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퇴를 하시라라고 하는 또 그 제안이 나왔고, 네.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가 6월 하순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해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지킬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유시민 의원이 그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한 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 유튜브 채널이죠.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그 이사장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선거제를 자기 발로 찼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득이 되는 겁니까? 이걸 좀 회의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모든 선거 제도가 그렇듯이 표를 많이 얻으면 유리하고 적게 얻으면 불리한 것이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편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총선 결과는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제3당에 해당하고, 네. 현행 선거구제라든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양당 체제로 규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쪽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선거제인 건 맞기 때문에 네. 유시민 이사장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그 선거제 관련한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아마 대구에서 자신이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다음에 총선에서 생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는 석패율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석패율제. 네. 낙선을 했더라도 자기 당의 어떤 지지율이
그 권역의 의석수보다 낮을 때 그거를 이제 의석을 보충해주면서 그 비례대표 의석 중에 일부를 아깝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설령 대구 동구 을에서 지역구에서 뭐 낙선을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득표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시민 이사장 말씀을 하셨으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최근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네. 의원하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아하니 그 지난 1980년이죠. 서울의 봄과 관련한 진실 게임인데요. 자, 이번 공방은 유 이사장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합수부를 거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의 봄 때 끌려가서 네. 조사를 받고 뭐 고문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자술서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본인이 글재주가 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여담을 네. 곁들이면서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많이 섞어서 진술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때 이제 글을 그렇게 써가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동지였었던 심재철 의원이 그건 거짓말이다. 유시민이 많이 불어버리는 바람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 많이 거세게 불거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유 이사장은 이후 알릴레오를 통해서 또 그 자신의 진술서는 감출 것은 감추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도록 잘 썼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심의원의 말을 반박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심의원이 당시 썼던 그 진술서 원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은 당시 언더서클, 그러니까 민주화 학생운동의 지도부에 해당하는 쪽을 감추고 네. 학생회, 드러나 있는 대중조직, 네. 어차피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병풍을 쳐가지고 좀 진술서에 많이 썼다. 네. 그래서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였는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처음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많이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에 이어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시점을 1980년 7월경으로 잡았던 것이죠. 유시민 예. 이사장은. 예. 근데 심재철 의원은 그 원본을 공개하면서 6월 12일 자신이 진술하기 전에 유시민이 먼저 자술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원본을 공개하면서 시점에 대한 또 공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말 공방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술서 날짜를 두고 거짓말 공방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여기에다가 좀 윤호중 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이 6월 12일에 썼던 게 맞구나라고 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굉장히 좀 가볍게 풀릴 만한 것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끌려가서 그렇게 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다. 그 얘기를 당장에 그때 관계자였던 유기용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또 하고 있고 이제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의 동지들하고는 현재 정치적으로는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좀 지금의 공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사람이 한동안 그 이후에도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1990년대에 심재철 의원이 신한국당 행을 택할 때도 유시민 의원하고 유시민 당시 이제 그때는 의원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뭐 지식인이었는데 네, 네. 상의를 했었던 그런 사이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사람 다 조금 비판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좀 본인들 언더서클의 그 핵심을 가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나마 동원되었던 그 대중 조직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은 좀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불었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핵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줬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걸 좀 앞세우는 것이 그리고 두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어떤 강압적 상황에 굴했다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공방을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